여러분이 그 정체를 모른 채 한 번 이상 밟아보았을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보도블록 틈새에서 자라나고 버려진 벽을 따라 나타나며 과수원, 빈터, 메마른 들판으로 퍼져나가면서 거의 항상 똑같이 성급한 평가를 받습니다. 바로 잡초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순진해 보이는 그 꼬리표 뒤에는 무시하기 힘든 모순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쇠비름입니다. 영어로는 퍼슬레인이라고 불립니다. 수세기 동안 식량이자 약, 그리고 생존 자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농업당국은 이를 뽑아내거나 약을 뿌려 제거해야 할 침입종으로 묘사합니다. 이상한 점은 이 식물의 신선한 잎이 100g당 300뱃벤 400mg의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시금치나 케일 같은 유명한 채소들을 능가하는 농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피오, 멜라토닌, 도파민 및 희귀 미량 영양소의 존재도 확인되어 단순한 야생 식물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영양가가 높고 생명력이 강하며 오래된 식물이 어떻게 지구상 최악의 잡초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식물이 자연적으로 제공하는 화합물이 함유된 영양제에 돈을 지불하는 동안 우리 발밑에서 무료로 자라나는 이 식물은 왜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것일까요? 쇠비름은 남극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륙에 서식합니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고 비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다른 식물들이 포기하는 곳에서 싹을 틔웁니다. 시멘트 틈새, 길가, 지치고 뜨거운 땅에서도 자라납니다. 조용한 생존자인 셈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 점이 이 식물을 그토록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상업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구매하거나 병에 담거나 특허를 받을 필요가 없는 식물은 불편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과거의 식량이었던 것을 잡초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쇠비름은 세계의 어느 한 구석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나이로비의 갈라진 보도블록에서 싹을 틔우고 펀자브의 밀밭 사이를 뚫고 나오며 상파울루의 버려진 땅을 뒤덮습니다. 그 서식 범위는 필적할 대상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땅이 척박하고 메마르거나 훼손된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쇠비름은 살아갈 방법을 찾아냅니다. 허락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풍부한 비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돌봐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면에 생존하라는 오래된 명령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다시 돌아옵니다. 식물 한 포기가 1년에 최대 24만 개의 씨앗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작고 눈에 띄지 않으며 거의 보이지 않는 이 씨앗들은 다시 깨어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땅 속에서 휴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변할 때 다른 종들은 사라지지만 쇠비름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러한 생명력은 감탄을 자아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대 농업의 언어에서는 종종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전통적인 약용 가치를 인정받아 온 바로 그 식물이 공식 목록에는 유해 잡초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농업에 대한 위협으로 취급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뽑아내거나 파괴하거나 제초제로 공격할 것을 권장합니다. 대학의 농업 지도 지침서들은 정원과 들판에서 이를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치지만 그 영양적 가치나 식량 및 약재로서의 오랜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한편으로 쇠비름은 다양한 전통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용식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그 존재 자체가 바로잡아야 할 오류인 것처럼 골칫거리로 여겨지는 종들과 나란히 분류됩니다. 어떻게 한 식물이 건강을 위한 자원이자 동시에 농경지의 적이 될 수 있을까요? 글리포세이트, 디캄바, 이우사디와 같이 가장 잘 알려진 제초제들은 이와 같은 식물들과의 싸움에 연관되어 등장합니다. 그렇게 쇠비름은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전 세계적인 잡초 방제 산업이라는 거대한 기계 장치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문제로 보려는 고집이 강해질수록 그 안에 실제로 무엇이 들어있는지 잊어버리기는 더 쉬워집니다. 어쩌면 진정한 갈등은 농부와 반항적인 식물 사이의 갈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식 사이의 갈등일 수 있습니다. 한쪽은 쇠비름을 무질서, 경쟁, 방해물로 봅니다. 다른 한쪽은 이를 생명의 신호, 무료 영양 공급원,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식물의 기억으로 봅니다. 그리고 질문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토록 적응력이 뛰어나고 영양가가 높으며 오래된 식물이 적으로 낙인 찍힐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땅, 농작물, 경제일까요? 아니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라나는 모든 것을 불신하도록 가르치는 현대적인 관념일까요? 현대의 실험실에서 오메가3 지방산을 측정하고 항산 화재를 식별하거나 식물의 활성 화합물을 분리할 수 있게 되기 훨씬 전부터 쇠비름은 이미 고대인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골칫거리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침입종도 아니었습니다. 사라져야 할 잡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식량이자 약이었으며 생명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자 식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터프라스토스는 이 식물을 가치 있는 여름 채소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를 토양의 문제거리가 아니라 다른 식물들이 더 많은 보살핌을 필요로 할 때 힘차게 자랄 수 있는 유용한 종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러한 고대의 시각은 순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경험과 대지가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배워온 세대들에 기반한 지식의 한 형태였습니다. 훗날 1세기 로마에서 데플라니우스 역시 쇠비름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를 질병을 막아주는 부적이자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식물로 추천했습니다. 열, 염증, 소화기 질환이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시대에 찾기 쉽고 사용하기 간편한 식물은 소박한 한 끼 식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호를 상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의학 선서에 그 이름이 결부되어 있는 히포크라테스 또한 그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를 축복받은 식물이라 부르며 비뇨기 및 소화기 문제에 사용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중요한데 쇠비름이 단순히 서민들의 주방에만 속해 있던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오늘날처럼 식량과 약이 분리되지 않았던 전통 속에서 고대 의학 사상의 일부를 형성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중국의 본초학자들은 이를 장수하는 채소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의학 문헌에는 몸에 열을 내리고 독소를 해독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통 한의학에서는 여전히 이질과 같은 문제나 피를 맑게 하는 데 이를 사용합니다. 즉, 오늘날 일부 농업 지침서에서 잡초로 깎아내리는 이 식물은 수세기 동안 전체 의학 시스템에 의해 관찰되고 조제되며 존중받아 왔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그 흔적이 나타납니다. 고고학자들은 텍사스에서 남서부에 이르는 원주민 유적지에서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증거와 함께 쇠비름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원주민 공동체는 그 씨앗을 이용해 가루를 만들었고 다른 부족들은 위장과 귀 질환의 치료제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변두리의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생활, 식생활, 그리고 치유의 과정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바다와 세기를 넘어 그토록 많은 문화권이 동일한 식물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현대 사회가 애써 잊고자 했던 무언가를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쇠비름은 채집되고 요리되고 처방되며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 역사는 양피지, 의학서적, 고고학적 유물, 그리고 가족의 전통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세대 만에 새로운 단어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잡초입니다. 쇠비름의 고대 역사가 이미 놀랍다면 그 영양 성분은 이를 더욱 무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경험, 전통,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이 그 잎사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측정하기 시작했을 때 훨씬 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식물은 단순히 유용한 것을 넘어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1992년 아르테미스 시모플로스 박사는 쇠비름의 영양 프로필에 주목하게 만든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선한 IP 100g당 300헥타산화산 100mg의 알파 리놀렌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오늘날 건강의 상징으로 판매되는 많은 IP 채소들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시금치나 케일과 비교했을 때 쇠비름은 이토록 소박한 식물에게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지방산 농도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단순히 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균형 또한 중요합니다. 쇠비름에 함유된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의 비율은 특히 눈에 띕니다. 많은 현대인의 식단이 오메가6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세상에서 이 식물은 더 희귀하고 가치 있는 색다른 프로필을 제공합니다. 시모플로스 박사는 이를 알파 리놀렌산이 가장 풍부하게 알려진 식물성 공급원이라고 묘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주장은 민간 전설이나 본초학자의 소문이 아닙니다. 과학 문헌에 속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당혹스러운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쇠비름은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선 기름이나 해조류와 연관짓는 화합물인 에이코사펜텐산 EPA를 함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육상식물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바로 그 동일한 종류의 분자가 영양제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원에서 2번 생각하지 않고 뽑아버리는 식물에서 이것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 풍부함은 지방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 100g의 신선한 잎으로도 쇠비름은 상당한 양의 비타민 A와 비타민 C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 함량은 시금치를 크게 웃돌며 베타카로틴은 당근처럼 해당 영양소로 유명한 식품들과 맞먹습니다. 또한 마그네슘, 칼륨, 칼슘, 철분과 같은 필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신경계에서 심혈관 건강에 이르기까지 신체의 기본적인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샌안토니오 텍사스 대학교의 연구진은 쇠비름에서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에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의 멜라토닌을 발견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주기를 돕기 위해 약국에서 판매되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간의 뇌나 제약 분야와 연관 직곤하는 화합물인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도 자연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돌틈이나 보도블록 옆에서 자라는 쇠비름을 볼 때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식물계의 골칫거리일까요? 가치 없는 침입종일까요? 아니면 자연이 모든 이의 눈앞에 남겨둔 작고 살아있는 실험실일까요? 증거는 명확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쇠비름은 단순한 야생 식량이 아닙니다. 생화학적인 예외입니다. 흔치 않은 성분을 지닌
흔한 식물입니다. 가치 있는 것은 항상 비싼 포장에 담겨 있거나 완벽한 조건에서 재배되거나 수입산 슈퍼푸드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관념에 도전하는 소박한 잎사귀입니다. 쇠비름의 역사가 논란이 되는 것은 단지 그 성분 때문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가 이를 대하기로 결정한 방식 때문입니다. 무지해서 식물을 무시하는 것과 그 진정한 가치를 숨기거나 축소하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애리조나주에서는 쇠비름이 금지된 유해 잡초 목록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 식물이 국경을 넘기 전에 막아야 할 위협인 것처럼 이를 운반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 그것은 현대 농업에 의해 쫓겨나는 다른 종들과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지 금지 조치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러한 규제 문서, 대학 지침서, 농업 문서들에는 쇠비름은 다른 어떤 흔한 잎채소보다 더 많은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다는 간단한 문장조차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의학에서의 용도나 전통 요리에서의 존재감, 수세기 동안 이를 가치 있게 여겼던 문화권에서의 역할 또한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정보는 이야기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들은 종종 동일한 접근 방식을 반복합니다. 어떻게 뽑아내고, 어떻게 통제하며, 어떻게 다시 자라지 못하게 할 것인가. 정원과 농작물의 골칫거리라고 설명합니다. 씨앗을 생산하는 능력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 생명력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명력이 미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파괴하라고 권장하는 그 식물이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 형태로 구매하는 무료 영양공급원이라는 사실은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경제적 기계 장치가 등장합니다. 쇠비름은 글리포세이트, 디캄바, 이데사디와 같은 화학 물질의 공격을 받으며 쫓겨나는 다른 식물들과 함께 제초제 라벨에 등장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수백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전 세계 잡초 방제 산업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이와 같은 식물이 들판, 정원 또는 시멘트 틈새에서 싹을 틔울 때마다 제거, 살포, 통제라는 상업적 대응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메가3 영양제 시장은 수십억 달러를 더 움직입니다. 생선 기름, 캡슐, 추출물, 포장 제품, 농축 포뮬러 등 세상은 쇠비름이 잎사귀를 통해 자연적으로 제공하는 분자를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합니다. 먼저 그것을 파괴하는 데 돈을 씁니다. 그런 다음 그것이 품고 있던 것의 일부를 다른 형태로 구매하는 데 돈을 씁니다. 그것이 가장 불편한 역설입니다. 무료로 자라나고 큰 보살핌이 필요 없으며 수세기 동안 공동체를 먹여 살린 식물이 적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는 동안 이 식물을 가치 있게 만드는 화합물들은 마치 산업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분리되고 상업화되며 판매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지 왜 쇠비름을 제거하는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인식하기를 멈출 때 누가 이득을 보는가가 질문입니다. 영양가 높은 식물이 문제거리로 다시 이름 붙여질 때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갈까요? 전통 지식이 사라지고 구매한 제품만 남을 때 승자는 누구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단순한 잡초와의 전쟁에 직면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율성에 대한 전쟁에 직면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무언가가 허락 없이, 상표 없이, 실험실 없이, 그리고 가격표 없이 자라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전쟁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회가 대지가 무료로 주는 것을 경멸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똑같은 것을 병에 담아 그들에게 팔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꼬리표,
제초제, 그리고 이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쇠비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갈라진 틈 사이에서 자라나고 매번 박멸하려는 시도 이후에도 다시 돌아오며 무엇보다도 주방과 전통의원, 그리고 이를 단순한 잡초로만 여기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아하카 아이 와하차의 요리사들은 쇠비름을 돼지고기, 토마티오와 함께 조리하여 그 신선하고 산미 있는 잎을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스튜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많은 가정에서는 이를 샐러드에 섞거나 짭짤한 요리에 곁들이며 다른 잎 채소와 구별되는 약간의 감귤류 같은 풍미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곳에서 쇠비름은 존재하기 위해 마케팅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쇠비름은 식탁과 계절의 일부이며 대지와 맺어온 더 오래된 관계의 일부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여전히 피를 맑게 하고 체내에 열을 내리며 이질과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연속성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식이 유용할 때 현대 시스템이 이를 미신이나 무지로 치부하려 할지라도 그 지식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세대 동안 이를 사용해 온 사람들은 쇠비름을 침입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를 개성과 강인함, 그리고 존중받아 마땅한 역사를 지닌 식물로 여깁니다. 현대 연구조차도 쇠비름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의사들은 국소용 쇠비름 추출물을 사용했을 때 근육 경직이 크게 감소했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의 위협을 받는 세상에서 일부 과학자들은 밀이나 벼와 같은 작물이 자라기 힘든 염분 토양에서도 자랄 수 있는 쇠비름의 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점으로 여겨졌던 그 생명력이 미래의 식량 안보를 위한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발견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변 오염된 인도 또는 제초제가 뿌려진 들판에서 자라는 쇠비름을 함부로 채집해서는 안 됩니다. 식물 자체는 영양가가 높을 수 있지만 자라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깨끗한 토양에서 직접 재배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라도 주변 환경에 오염 물질이나 화학 물질을 흡수했다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무심코 밟고 지나가는 식물, 깨진 시멘트 틈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는 식물. 오래된 식량이자 소박한 약재였던 이 식물은 여전히 인정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행이나 기적 같은 약속으로서가 아니라 때로는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이 실험실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로서 말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은 식물 중 하나가 여전히 잡초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영양실조, 토양 고갈,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는 동안에도 들판과 정원, 그리고 식탁에서 이를 지워버리기 위해 수십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발밑에서 자라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쩌면 미래는 항상 값비싼 기술, 반짝이는 캡슐 또는 특허받은 제품의 형태로만 오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때때로 미래는 허락 없이 갈라진 틈 사이에서 꼬리표도 가격표도 없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그 식물, 쇠비름은 현대사회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지냈던 모든 것에 대한 살아있는 기억일지도 모릅니다.